예, 이번 주는 위에다 내가 표시를 하지 않았네. 사주. 사주 1차 시 공부를 좀 합시다. 이번에는 이제 뭐 자유글쓰기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내가 사주차는 뭐 1, 2, 3차 이렇게 내가 독서가 아니지, 교수 신문에 쓰고 있는 칼럼 중에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뭐 다양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이제 그 표현할 때, 글을 쓸 때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이제 1차 시, 사주 1차 시 자료는 음, 교수신문 2021년 3월 2일자, 그러니까 가장 최근치 자료, 최근치 칼럼을 보려고 해요. 교수신문에 한 달에 두 번, 뭐 세 번, 대체로 한 두 번 정도 그 칼럼을 연재를 합니다. 심령의 문학 프리즘 이런 이름으로. 근데 이건 24번째 이제 글인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출생수당 1억을 주면 아이를 낳을 거라는 발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이제 그 밝히고 있는, 일정하게 그 칼럼 자체가 논증적인 뭐 충분하게 논증적이진 않죠. 뭐 학술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어떤 뭔가를 밝히고 그것의 근거를 제시하고 뭐 그러는 것이 이제 그런 건데, 이 칼럼은 칼럼도 이제 뭐 주장과 함께 나름의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어떤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크게 보면 칼럼도 논증적 글쓰기 글의 한 종류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이 자료는 그 내 칼럼이긴 한데, 이제 이런 그 자료는 본래 칼럼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글만 있는데 이 자료들은 이제 우리 수업 자료로 또 만드느라고 이런 어떤 자료, 그림 이런 것은 이제 옮겨와서 활용하고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내가 이제 교수신문에 칼럼을 이제 쓰면서 그 코너 이름을 오피니언 컬럼에 들어가서 이제 문학 프리즘, 이렇게 심령의 문학 프리즘,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세계를 읽는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자,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출생률이 출생률이 사회 문제화 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어, 그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내가 이제 수업 자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씩 다시 또 뭔가 오류가 있거나 이런 거 이제 그 점검을 하느라고 들어보면 입말, 그 사람 특유의 그 입말들이 있는 것인데, 저는 어쨌거나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좀 줄여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뭐 어떤 입말을 자주 반복하면 그렇게 좋을지 어쩔지, 예, 다시, 예, 어쨌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 꼭 어쨌거나. 예. 하여튼 하여튼으로 바꿨군요. 자, 출생률이 사회 문제가 됐어요. 출생률이 어떤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까? 출생률이 낮으면 일단 노동력 감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평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80, 거의 80 넘게 살더라고요. 뭐 거의 뭐 90 가까이. 예, 그 오늘 저녁에도 내가 지금 이 수업 자료 만들어 놓고 또 누군가의 그 장례식장, 뭐 작가의 뭐 문자로 또 마을 많은 사람 부고가 와서 이제 그 사람의 어머니가 이제 이달에 지금은 세 번째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일주일 사이에 한 세 번째 가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보면 되게 부모님들 80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90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명은 굉장히 길어졌는데, 근데 사람이 역시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일할 수 있는, 물론 의지나 능력은 뭐 70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그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뭐 60, 그러니까 공무원은 60, 공무원은 60, 교사는 62, 교수는 65, 이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기업에서 60까지 채우는 사람은 없죠. 이제 임원이라든가 뭐 이런 경영자 말고는 60을 채우지 못하죠. 어림없죠. 아,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어쨌든 뭐 30대, 40대 이렇게 뭐 50대까지 하여튼 이 인구가 이제 경제활동 주된 경제활동 인구인데, 노동력이 감소하면 젊은 층의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죠. 근데 노년층의 인구는 더 많아지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그 대학 정원 미달 사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벚꽃 지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근데 벌써 2021년도 올해 딱 그 광주 전남 지역,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학들이 뭐 거점 국립대학도 그렇고 사립대는 더 그렇고, 그러니까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출생률이 낮아져서 그런 거죠. 인구의 변화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하여튼 출생률이 낮아지면 일단 뭐 대학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결국 이제 노동력과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국방력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일단 그래서 이제 국가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뭐그 그래서 이제 뭐 출생 수당을 뭐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특히 세 번째부터는 또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어떤 유인책을 그 뭐 주거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출산 뭐 수당에다가 아이의 이제 뭐 보육료 학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어떤 소위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낯설지 않죠. 결국에 이제 주거 안정과 출산에 대한 재정 지원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이야기에서, 그 절박함은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예컨대 뭐그 군 단위가 10만 명인가 그 인구가 이제 무너지면 그 이제 뭐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도 이렇게 통폐합되고 지방자치단체 그 자격을 잃고 이런 게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에 이제 그 인구 요입 출산 장려책을 이렇게 내걸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비용이 이제 뭐 투자라고 할까 지불했다고 할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봐요? 출생률이 낮아질 때 발생하는 문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노동력의 감소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봤는데, 그 원인은 결국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제목도 그렇고 이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그러니까 출생률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높이기 위해서 그 어떤 유인책으로서, 심지어 뭐 하여튼 출생수당 1억은 뭐 하여튼 이런저런까지 해서 뭐 이렇게 일정하게 파격적이다 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지원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느냐, 그러니까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개선해 나가는 뭐 그걸 전혀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출산 그 장려책은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이 자료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죠. 이게 통계청에서 이제 2020년에 작년에 발표한 자료예요. 2019년 출생과 사망 통계 잠정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보면요. 보면 어, 이게 이제 1970년부터 해서 쭉 이렇게 1980년, 70년대, 80년대, 90년, 2000년, 이제 2019년 이렇게 예,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요 그래프가 이제 연도별 출생 그 합계 출산율이거든요. 출산율 쭉 자, 0.92죠. 그러니까 여기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붙여놨는데 1983년부터 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 그러니까 1인당 그러니까 가임 여성 한 사람이 출생하는 이제 평균 그 출생률이 2.1명 이하였는데 지금 이 저출산 현상이 3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출산은 그 가임 여성 한 명이 아이를 2.1명 이하를 이제 출산하는 경우를 저출산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초저출산은 1.3명 이하. 그런데 지금 이제 2019년을 보니까 이 합계 출산율이 0.92명. 그러니까 가임 여성 한 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니까 한 명이 채 미치지 못하는 평균으로 하니까 이런 세계 유일의 합계 출산율 1위 한 명 미만,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제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출생률과 출산율을 어떻게 이제 뭐 그 어휘 구분해 놨습니다. 이건 뭐 크게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문학 프리즘이니까 문학 작품을 내가 이제 어떤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쓰기를 할 때 이제 참고를 할 수 있겠죠. 뭔가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또 여러분이 나름의 어떤 글을 구상할 때 그러니까 이 서두에는 내가 이제 하여튼 제목을 통해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가 좀 드러나죠. 드러나고 서두에서 이제 출생률이 낮아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 유인책, 장려책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제시하면서 하여튼 이 출산율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글을 쓸 때는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수업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그 설명을 좀 덧붙이긴 했어요. 자, 그래서 문학 쪽은 어떤 게 있는가 봅시다.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평론을 또 썼죠. 그 평론집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적 지약 작년에 3월달에 2020년 3월달에 펴낸 문학평론집 안에 한 꼭지 들어있는 글인데 하여튼 이제 그 글이 평론이 이제 이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이제 분석한 그 평론이 있다 이 말이고 그 내 이웃의 식탁은 변화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들에 관한 소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변화없는 현실은 뭐냐? 이제 여성의 사회적 책무가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아까 그랬잖아요.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동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책무가 여전히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있다는 거. 여성의 사회적 책무가 이런 것이 그런데 이제 아이의 양육은 거의 전부거나 아니라도 여성의 몫이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 인식이
여전하다. 이게 이제 변화없는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 알겠죠. 다른 하나가 뭡니까? 불편한 타자. 이제 이렇게 공동체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이웃 사이에 다양한 어떤 갈등들이 있죠. 좀 피곤한 그런 관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 소설에서 이제 그 피곤한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소위 공동주택에서 공동주거 시설에서 이제 어떤 뭐 나이 든 여자가 그 이제 자발적으로 그 뭐 반장처럼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는 뭐 일종의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의 피곤함이 하나 있고, 특히 이 소설에서 이제 내가 나중에 또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위 뭐 그루밍이라고 이 소설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마땅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그루밍 성폭력과 같은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 하여튼 언제나 선을 넘을 듯 말 듯 애매모호한 그 말과 행동으로 접근해오는 이웃의 남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참을 수 없는 불편함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이제 이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들이고, 자 이제 그런데 아이를 예쁘죠. 정말 세상의 모든 아이는 이렇게 예뻐요. 일단 아이는 예쁘죠. 그런데 자, 독일 출생의 사회학자 마리아 미즈가 이제 가부장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요 지금 내가 써놨던 것들 여기 보면 사람이 노동력으로 나타나는 생산적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는, 음, 인구 통제가 주된 문제가 될 때만 가족과 노동력으로서 여성에만 관심을 갖더라. 마땅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이 뭐 그 여성의 어떤 사회적 책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성성,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그 아이를 갖고 아이를 또 이제 그 출산해서 또 육아를 하는 이런 소위 모성성의 그 어떤 틀로만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것, 오랫동안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래 왔죠. 그것이 이제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즈는 이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서로 이제 암묵적인 어떤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명해서 수업에서 이 시간에 다루기는 마땅치 않고요. 어쨌든 그 마리아 미지의 이제 이 견해를 이제 빌려서 이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읽을 때 그러다 보면 우리 몸과 삶에 가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강요로부터 어떻게 강요 내지는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서 독립성을 갖출까, 독립적인 어떤 그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이 구병모 소설에서의 이제 어떤 문제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처음에 문제 그 제기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제 쭉 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그 내가 또 이제 글쓰기에서의 글 쓰는 데 있어서의 또 그 하나의 버릇일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걸 좀 굉장히 또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서 경제적 불안정,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주거 불안정이나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중요하지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늦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비혼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결혼을 이제 늦게 하고도 아이를 좀 갖지 않거나, 하면 아이를 이제 좀 더 늦게 가지면서 하나 정도만 낳거나, 물론 이제 반면에 좀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뭐 셋, 넷 낳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늦게 결혼하고 아이를 최소한으로 갖고 그다음에 이제 또 비혼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 1인 가구도 아주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바로 비혼을 선택하고 좀 더 늦게 결혼하고 그러는가요? 다양한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내가 보면 경제적 불안정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봐요. 취업하기가 어렵고 취업해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고용 불안,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에 이런 어떤 그 경제적
항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느끼는 불안의 감각, 이 경제적 불안정. 거기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주거 불안정이죠. 광주도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거의 지옥이죠. 주거 지옥이고. 광주도 뭐 요즘에 아파트가 뭐 평당 뭐 1,500, 2,000 그래요. 새 아파트들이. 25평이 평당 1,500이면 얼마인가요? 계산도 못 하겠네. 하여튼 뭐 보통 뭐 3억, 4억은 25평 새로 만든 아파트들 그래요. 광주 지역 보면. 음, 이 주거 불안정. 그다음에 이제 특히 육아에 대한 어려움. 우리가 독박 육아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뭐 공무원과 교사 같은 안정된 직장의 경우는 이제 부부가 그 육아휴직도 1년 동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 그 개인적인 사기업에서는 어림없는 일이죠.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경제적 불안정, 주거 불안정, 그다음에 육아에 대한 어려움, 뭐 아이들을 낳아서 이제 그러니까 일과 삶의 어떤 양립이 거의 가능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데 끊임없이 또 아이들을 학대하는 문제가 또 굉장히 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그 다시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칼럼에서 하여튼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위기 의식을 느끼고 오래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근데 그건 그 이제 거의 실패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그 근시안적인 표피적인 대책 가지고는 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불안정과 주거 불안정, 육아에 대한 어려움 역시 아이를 낳지 않는 그 이유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봐서는 이제 이 글 쓴 필자 심령이가 봐서는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나로서는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데 대한 위기의식 못지않게 예, 아이를 낳아서 그걸 잘 길러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건들, 사회적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졌어요. 뭐냐면, 그 유아 위탁 시설, 금방 이야기했지만, 유아 위탁 시설들,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뭐, 그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대, 그 다음에 이제 양부모나 심지어 친부모들에게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 혹은 살해, 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체로 이제 대체가 아니라 다 그렇죠. 뭐 20대 초반 나이를 좀 먹었으면 20대 중반의 젊은 남녀 학생들이니까 젊은이들이니까 이런 문제가 내가 늘 그 이제 뉴스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뉴스들을 보면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임신을 하고 근데 또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뭐 출산을 했다거나 그래서 출산한 아이를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로 유기를 한다거나 살해를 한다거나 이런 그야말로 그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정하게는 뭐 무책임하게 또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그 아이를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기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고아를 이제 다른 해외로 입양했잖아요. 어느 나라는 하는데 소위 이제 그 5명이 뭐 고아 수출국 1위예요, 우리나라가. 예. 굉장히 많은 그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도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여러 군데 베이비박스가 있잖아요. 보육원도 많고 이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이 아이들을 잘 그러니까 안 낳는다고 이렇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낳은 아이들만 잘 이렇게 그 우리 사회 전체가 잘 길러도
나는 뭐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한 명만 낳아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바로 이런 아이들에 대한 학대나 살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예, 이것에 더 많은 지혜를 모으는 것이, 뭐 몇천만 원, 뭐 1억 이런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는 유인책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2021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무상 교육이더라고요. 나 어렸을 때만 정말 그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청년 취업의 문제도 심각하고, 다양하게 이제 어떤 폭력적인 구조도 늘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꼰대 라떼는 말이야, 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부모님, 그다음에 이제 나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라니요. 참 정말, 정말 부러운 상황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과거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한 복지국가고 어떤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 게 정말, 물론 빈틈,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한 복지 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요. 아니,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라니요. 전에는, 우리 때는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비율,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급식도 거의 무상, 아마 급식이죠. 그러니까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물론 이렇게 뭐 단순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됐나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 자, 출생률이 낮다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 아이를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일단 뭐 동성 간의 이제 사랑도 뭐 가능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뭐 자연적인 그런 어떤 그 관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이제 관계를, 좋아하는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그래야 이제 아이가 또 출생하고 그 아이를 또 잘 돌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아이의 출생 이전에는, 이제 그 어떤 뭐 연인,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어쨌든 그 좋아하는 사람, 연인이라고 봐야겠죠. 그 둘의 관계가 일단 전제가 되는 거죠. 특히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관계 이후에 이제 아이가 출생하게 될 거니까. 근데 그 관계에 있어서 볼까요? 이 내가 써놨는데, 누군가의 관계를 응? 누군가의 관계를 그만 끝내고 싶을 때,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별을 통보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이런 폭력적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기를 바란다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난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난 이제 아들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고 그러는데, 난 정말, 여기 볼까요? 이것도 경찰청이 이제 2000년에서 2015년 8월까지 그 이제 집계한 통계예요. 그러니까 소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거, 매년 평균 7,355건. 이게 이제 신고된 건만 그렇죠. 근데 3일에 한 명꼴로 살해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예요? 이게 살해,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어, 그래요. 인터넷에서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이 칼럼 쓰느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는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살해, 이렇게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해 보면 참호하기 이를 데 없는 관련 기사들이 미처 셀 수 없을 만큼 쏟아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당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나 친척과에도 서슴없이 살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이 왜곡된 성과 인간에 대한 태도는 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이거예요. 관계를 맺고 헤어지는 각각의 사정에 대한 진실은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둘만의 어떤 문제일 테니까. 누가 또 잘못했는가도 우리가 알 수 없죠.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별을 통보했을 때, 그 이별을 통보할 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도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무슨 아이를 낳으라고, 뭐 1억 주면 아이를 낳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오히려 좀 의아해요.
물론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사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이제 피해자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물리적 힘이 남성이 더 강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보도되는 사건도 대체로 그렇죠. 물론 드물게는 여성이 남성에게 이제 뭐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거의 절대적인 다수가 결국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런 그 데이트 폭력과 살해, 가정 폭력과 살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결심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는 비정상으로, 물론 우리 사회만 유난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나라는 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여튼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처럼 잔인한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과 어떤 대안의 모색 없이 아이를 낳으면 얼마 줄게, 이 얼마나 그 표피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어떤 전시 행정인지, 아 정말 알 수가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고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과제를 또 낼 때 이런 내가 썼던 글, 이런 이제 강의를 참고해 가면서 이제 글의 형식의 문제, 뭐 들여쓰기라든가 문단을 구분하는 문제라든가 이제 글을 어떤 서두에서, 그다음에 본론에서 이제 마무리해서 어떻게 글들을 내용들을 배치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뭐잘 보고 활용하면 매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주 1차 시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